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행복블루님의 제목 오타 잘 지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어, 한상민님, 일본과 대한민국의 나라님들 지구를 떠나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4789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낙지 같은 애들 갈수록 늘어난다고. 참. JK리님, 무지한 이직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이낙연이가 나쁘니까이지. 야,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걸 누가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지. 아, 참. 참 이들을 생각하면은 그래, 니들이 만든 이 나라 지금 마음에 드니? 우리는 미치겠다. 아, 진짜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조국 장관 항소심 검찰의 은폐 증거 또 드러났다입니다. 자, 제가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그 이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거나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해왔습니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는 그 유명한 닭갈비와 관련된 증거를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검찰이 증거를 위조를 한 경우에는 이게 그와 관련된 위조된 증거와 관련된 검찰의 진술 전체를 무효화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법치주의입니다. 따라서 닭갈비와 관련해서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없애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김경수 지사 유죄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지금까지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진보 진영에 대한 재판에서는 말도 안 되게 진술만 가지고 증거를 인정을 해서 유죄, 그것도 몇 년씩을 때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진술이라는 거는요, 조작이 가능합니다. 드루킹 같은 놈이라든지 유동규 같은 놈들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남들을 수렁에 빠뜨릴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의 모함적 증거, 모함적 위증, 이런 거 보고 모해 위증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해 위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더 이 증거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법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그런 모해 위증의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조국 장관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검찰이 은폐하는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거나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 가족의 가족 단톡방,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 내용을 검찰이 왜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수백 차례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3개를 뽑아내서 각각 8개월, 10개월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그 긴 시간적 편차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그것이 하루에 이루어진 대화인 양 묻거나 그래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민 씨가 나 꼴등 유유라고 하니까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민망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티내지 마. 이거 사실 하루에 나온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8달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적게는 서너 달, 많게는 8개월 이렇게 긴 시간차가 있는데 그 시간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어제 오늘 또는 하루 동안 주고받은 대화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유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꼴찌 22 해놓고서는 꼴찌 유유 해놓고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그 장학금 받는 거 얘기하지 말래요. 신경 쓰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러죠. 뭐 그래 신경 너무 티나게 너도 이렇게 너무 티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너도 말 조심해. 요거 사실은 몇 달간의 시간차가 있는 대화였다. 꼴찌 유유한 거 하고 정경심 교수가 야 너 티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거 하고 시간차가 석 달 정도는 나요. 같이 묶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묶어요. 마치 지난번 그 돈봉투 사건에서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는 시간차가 나는 세 가지 대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루 동안 한 사람하고 주고받은 대화인 것처럼 조작을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쩜 이렇게 뻔한 짓을 이렇게 황당한 짓을 할까 싶은데 해요. 문제는 그거를 기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쓴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냐고요. 카카오톡 대화는요. 아니 모든 대화가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락을 무시하고 중간중간만 잘라서 갖다 붙여놓으면요. 뭐든 만들 수 있어요. 간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쿠데타 모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멀쩡한 사람을 그 불륜범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항소심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를 자기들 멋대로 시간도 다르고 대화 나눈 사람도 다른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잘라 붙여서 이어 붙여가지고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인 양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개새끼지. 이게 개새끼지. 이게 인간입니까? 이러고도 이 애들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항소심 나가기에 앞서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민 씨하고 조원 씨, 아들과 딸이 입시 때문에 문제가 된 그 서류로 가지고 그 입학한 거 또는 그로 인해서 자격을 딴 거 이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반납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죠. 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며칠 됐죠. 그 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검찰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나 하면 얼마나 좋아. 뭐라 그런다? 조민 씨를 일부러 또 불러 소환을 해가지고 기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뭐 한다고? 반성하는지 자백하는지 여부를 보고 조민을 기소할지 말할지를 결정하겠다. 요 딴소리를 했다고. 이 가족 인질극이죠. 진짜 못된 거야. 이게 검사가 인간인가 싶어. 아니 한동훈 그 새끼 그거는 말이야. 지 새끼는 그렇게 귀해가지고 말도 좀 시비도 못 붙이게 하면서 그래서 뭐 아동 학대 요딴 짓을 찍찍 갈기면서 아유 진짜 니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니 같은 놈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야.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새끼 진짜. 아우 씨발. 자, 이어서 조국 장관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언론 기사의 형식을 빌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중입니다. 이거 SNS도 올렸고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런 입장 발표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싹퉁바가지 없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 이런 애들 보고 기레기라 그래야겠죠. 자백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대. 뭔 자백? 검사는 조민 씨 붙잡아 와가지고 조국 장관을 사실상 자백하라고 압박한 거 아니야. 오늘 검찰에 오늘 재판 출석을 할 것인데 엊그저께 조민 씨를 소환해가지고 뭐 그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요딴 소리 한 건 뭡니까?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자백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검사가 그런 짓을 하면은 기자는 검사를 비판하는 게 맞지. 여기다 쫓아와가지고 자백하시는 겁니까? 아우 진짜 옆에 있었으면 아구창을 날려버렸을 텐데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인간인가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들을 양산을 했죠? 자식을 볼모로 세워서 앞세워가지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나. 그런 놈이 검사라고 앉아있지 않나. 그거를 보고 비판하기는커녕 자백하라고 함께 강요하는 자가 기자라고 있지 않나. 이것들이 인간이냐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괴물, 이런 걸 보고 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기레기도 아니야. 그냥 괴물이에요. 인두껍을 쓴 괴물이라고. 참. 속 터져. 자, 진정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재판 얘기할게요. 자, 오늘 재판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입니다. 그 전까지 지난달까지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일단 검찰이 뭘 읽어가지고 재판을 걸었느냐? 검찰의 공소 사항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소 사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소 사실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안 쓰려고 합니다. 왜? 공소 사실은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공소 사실 이래버리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 사항이라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정 용어는 공소 사실이겠지만 저는 공소 사실이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 사항은 어떤 게 있느냐? 뭐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한중 교수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조민 씨가 받은 거죠. 600만 원 받은 건데 이게 처음에는 뇌물이라 그랬다가 결국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바뀝니다. 근데 장학금이 어떻게 이게 청탁금지법이 되죠? 우리 장학금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자,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원장에 대한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감철 무마 사건, 그 다음에 그 아들 조원 씨의 쪽지 시험을 도와줬다. 이게 업무방해 사건. 그 다음에 조민 씨와 조원 씨의 인턴 증명서 관련된 입시 관련 문제. 이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노한중 교수의 장학금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좀 논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노한중 교수가 이번에 되게 열받았던 것 같아요. 노한중 교수가 되게 강경하게 재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검찰이 증거를 은폐 조작을 해서 나를 유죄로 만들었다. 내가 무죄라는 증거를 검찰도 갖고 있었으면서 그 무죄인 증거를 숨겼다. 따라서 이것은 공소 기각감이다. 나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가 제기가 돼서도 안 된다. 안 됐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노한중 교수가
위조가 되었다. 검찰이 그 무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그 무죄의 증거를 은폐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부산대 의전원 장학위원회 회의록하고요. 그 노한준 교수가 조민 씨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그 대화 목록 이 두 가지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위원회 회의록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검찰은 이 장학위원회 뭐 위원이라든지 뭐 의대 뭐 의전원 원장이라든지 부산대 병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학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을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없는데 노한준 교수가 장학금을 줬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 줬다라는 식으로 공소장을 썼어요. 하지만 노한준 교수는 아닌 거야.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부산대 의전원 그 규정 중에 지정 장학금, 성적 장학금이라면 모르겠으나 지정 장학금, 장학금 주고 싶은 사람이 얘한테 줄래라고 해서 만든 이 지정 장학금의 경우는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라 하면 주는 거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쏙 빠지고 어떻게 의전원장하고 뭐 학과장 이런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자기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조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조민 씨한테 장학금을 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한준 교수 입장에서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노한준 교수가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의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산대 의료원 원장도 했던 사람이고요. 하여튼 이 사람 그래도 부산에서는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 딴에는 서울대 교수 부럽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아쉬워가지고 그 관직 조금 받으려고 뭐 몇백만 원씩 장학금 주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노한준 교수가 돈 써가지고 의료원장을 할 거였으면 그 전에 했지. 박근혜 때 했지. 이명박 때 했지. 처음 이 노한준 교수가 조민 씨한테 그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런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때잖아. 노한준 교수 박근혜 쪽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꽤 연줄이 있어요. 자기가 부산대 의료원장 아니면 부산 의료원장 하고 싶으면 그때 했지. 그때 부산시장도 허남식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박근혜 쪽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조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의료원장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장학금 줬다고? 이 사람은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인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볼 때 그 장학금은 자기가 지정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그게 학교 장학금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노한준 교수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증거에서 쏙 빠졌더라 이거야.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노한준 교수가 1심 끝나고 난 다음에 싹 뒤져봅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싹 다 뒤져요. 보니까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 노한준 교수한테 유리한 부분이 담긴 회의록은 싹 빼버리고 전혀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회의록을 증거랍시고 법원에 제출했더라.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상관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가지고 증거라고 제출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이 장학위원회 회의록은요, 2017년하고 2018년 각 2학기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 역시도 가만히 보면은
이 조민 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조민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곡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1학기 자료에는 이 노한중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두룩 빽빽했던 거예요. 당장 거기에 그 노한중 교수가 운영하는 지정장학금 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 대화록에 나와 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검찰은 2017년과 2018년 1학기, 2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다 가져갔었어. 그랬으면 다 증거로 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사는요, 그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한 거예요. 그것도 결정적인 거.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상관이 있는 것처럼 살짝 왜곡해서 제출했더라 이거야. 노한중 교수 입장에서는 이 나쁜 놈들 아니야. 검사라는 놈들이 멀쩡한 나를. 자, 2017년 장학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은 지정장학금은 지정한 사람 학생한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랍니다. 이거 하나면 땡이었던 거 아니야? 그죠? 무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청탁금지법 이게 왜 뭐가 하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김영란법은요 공무원 당사자하고요 이 공무원의 배우자 이 두 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자녀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배우자하고 본인한테만 적용되는데 자녀한테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니 50억 클럽은 무죄가 나오는데 그러면 600만 원은 유죄가 나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 이래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은 무죄고 조민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가 나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법이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뇌물죄에서 아들이 받은 것도 자녀가 받은 것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친다라는 이런 식으로 김영란법도 동일하게 쳐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공무원인 경우 자녀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장학금 못 받아요. 다 걸려. 싹 다 걸려요.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그 누구야? 그 서울대간 그 조모식인가? 걔도 한번 뒤져봐야겠어. 그죠? 자, 여하튼 이렇게 검찰이 중요한 무죄의 증거를 누락을 했다는 게 이번에 강조가 드러났습니다. 진짜 황당한 건요. 카카오톡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겁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는요. 이 노한중 교수가 조민 씨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건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조민 씨가 그 의전원에 첫 해에 입학해가지고 성적이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민 씨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노한중 교수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너 열심히 계속 해봐. 대신에 너 뭐 가지고 와야 된다? 네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학업 계획서를 좀 갖고 와봐라. 네가 앞으로 공부를 어찌 하겠다. 어떤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놀러 가는 시간은 줄이겠다. 잠은 얼마 이상 안 자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계획서 같은 걸 갖고 오라 그랬던 거예요. 자, 교수님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적 너무 안 좋은 학생이 있어. 교수뿐만 아니라 다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적이 너무 안 좋은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래. 그러면 선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네 도와주는 데까지 도와줄게. 내 장학금도 좀 주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대신에 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꼭 네 각오를 한번 정리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근도 주면서 스스로 좀 네가 좀 잘해봐라 채찍도 하면서, 이게 스승의 모습이잖아요. 노한준 교수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민 씨가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가 그 계획서를 보고 오케이 좋았어, 이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 야 잘했어, 너 장학금 계속 줄게, 이렇게 해서 계속 받았던 겁니다. 이런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 카카오톡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 중에서 한 부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에러가 그러니까 일부러 한번 일부러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고받은 것처럼, 예, 그렇게 뭐 일부는 늘리고 일부는 누락시키고 일부는 바꾸고, 예,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공부를 전혀 못하고 공부할 생각도 없는 아이를 억지로 장학금을 줘가면서 학교에 붙들어 둔 것처럼, 그래서 그 목적은 조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마치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 내용을 왜곡을 한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 가족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6개월, 8개월 이렇게 길게 나눠져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시간차가 있는 3번의 대화를 이어붙여 가지고 마치 하루에 나눈 대화인 것처럼 짜 맞춘 다음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는 인간이만 하면 안 되는 짓이, 이거 그냥 나쁜 짓이잖아. 검사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검사는 합니다. 왜 한다? 검사는요, 누구 하나를 죽여야 한다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없는 사실도 만들어냅니다. 노한준 교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았겠어. 검찰이라는 놈들이 멀쩡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기존의 증거를 왜곡해서 생사람을 잡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의대 교수는, 특히 그 국립대 의대 교수는 공무원이잖아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돼요. 퇴직금 못 받아요. 미칠 거 아니야. 이 사람 얼마나 열받겠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학생을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건데, 자기가 잘 키운 제자 하나 날라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까지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줬다고 징역형이 선고됐으니 얼마나 빡돌겠냐고요.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는 검사가 증거를 왜곡해서 생사람을 잡았다, 이것은 무죄 선고가 아니라 공소 기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노한준 교수는 이게 1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서 좀 더 대화를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법원이 제대로 된 곳인지 아닌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컴플렉스가 있는 자들이에요. 얘네들 눈에는 조국이 교수랍시고 자기들의 판결이나 자신들의 이 기소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다는 거, 그게 눈꼴 시려운 거예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검찰의 이 행보 하나하나를 제일 많이 물고 늘어졌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활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활발했던 때가 조국 장관이 그 소장할 때였을 거예요. 얼마나 검찰로서는 밉겠습니까? 그리고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검사만 비판한 게 아니라 판사도 비판했거든. 판결의 하나하나를 잘근잘근 씹어댔어. 이참에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판사와 검사의 그 얼마나 그 쫌살스러운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벌써 12시 55분이 됐네요. 예. 참 오늘도 제가 2,600여 분 정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